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높은 산 기슭에 덕암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옥순이 할멈이 살고 있었지요. 아이 옥순이 할멈은 이름과는 달리 성정이 곱지 않아요. 아이 눈은 매섭고 손은 꽉 막혔어. 아이 그런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옥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옥순 할멈은 말수가 적을 뿐더러 쌀 한 톨도 바깥으로 새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요. 간장독에서 간장이 줄어드는 날이면 아이고 쇠양지도 고발하고 싶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할멈에겐 외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정돌이였습니다. 이 정돌이는 장정이 되어서도 순한 강아지처럼 눈만 깜빡이며 어미가 차려주는 묵은지 밥상만 받아 먹던 어리버리한 총각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옥순 할멈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며느리를 어디서 들여와야겠는데 아이 밥도 하고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아이 그런 일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일손이 필요해서였어요. 곁에 부릴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유 그런데 이 정돌이란 놈이 멍청하니 아이 내가 대신 고를 수밖에 없네. 그래서 옥순 할멈은 고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소문난 채색 겸비 아가씨 하나를 소개받았으니 이름은 분이였어요. 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며 살림 솜씨가 좋고 말솜씨도 야무져 살림 귀신이란 별명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옥순 할멈을 처음 뵙고는 그 매서운 눈빛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되실 분께 이렇게 빨리 인사드릴 줄은 몰랐네요. 손주 얼굴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군요. 이 말에 옥순 할멈은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요. 겉으론 헛기침만 하고 밥은 잘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밥은 쌀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법이지요. 분이의 말솜씨에 옥순 할멈은 속으론 수상한 계집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서 설거지도 귀찮고 빨래도 귀찮고 김치 담는 것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귀찮아서였지요. 며칠 후 혼례가 치러졌고 분이는 정돌이의 아내가 되어 옥순의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전날부터 옥순 시어머니는 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담백한 입맛이야. 짜고 기름진 건 몸에 안 좋으니 음식할 때 참고하거라.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그렇게 차리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우물물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분이는 시어머니가 시킨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씩 헷갈리는 척하면서 일부러 물건을 엉뚱한 데다 두고 반찬을 한 가지씩 빼먹고 빨래는 어이없이 햇볕도 안 드는 곳에다 널었지요.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만. 시어머니는 매일 화를 냈지만 분이는 그저 꾸벅꾸벅 인사만 하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이런 분위를 두고 며칠 후 옥순 할멈은 무언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요 계집이 사람을 열받게 하는구나.
웃는 얼굴로 속을 긁다니. 아휴, 네가 골탕을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그날 저녁 부엌의 항아리에다가 일부러 쥐꼬리 하나를 넣고는 다음날 분이에게 시켰습니다. 분이야, 그 항아리 열어서 된장 좀 꺼내보아라. 분이가 뚜껑을 여니 정말이지 쥐꼬리가 살짝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된장을 꺼내 고추장처럼 양념을 내고 시어머니 밥상에 올려들었습니다. 쥐꼬리 된장이 제맛이죠, 어머니? 오늘의 특별한 보약입니다요. 그 말에 옥순 할멈은 목이 멎는 듯 캑캑거리며 물을 들이켰지요. 아니, 계집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골탕을 먹이려고 한 거야.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휴, 내가 골탕을 좀 먹이려고 했더만은, 아이, 내가 더 속이 쓰리네. 이튿날 시어머니는 계략을 받고 분이 몰래 간장을 퍼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간장을 일부러 넘치게 부어놓고는 그걸 계기로 나무랄 심산이었지요. 그러나 분이는 간장을 한 방울도 퍼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간장 뚜껑이 비틀어져 있어 넘칠 뻔했잖아요. 제가 다시 닫아놨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덫에 며느리가 걸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된장을 먹던 중 입이 돌아가고 말았으니 놀란 시어머니는 병자처럼 웅얼거리며 누웠지요. 그런데 그날 밤 분이는 약초를 다려 들기름과 함께 찜질을 해주고 정돌이 몰래 허리에 찬 주머니에서 동전까지 꺼내 약값을 마련해 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멀쩡히 나았지만 그날부터는 분이 앞에서 못된 짓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 뒤 시어머니는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인색함은 여전했지요. 분이는 이제 내가 나설 때다 하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펼쳤어요. 이웃집 반찬 전략이 첫 번째였습니다. 분이는 장날마다 이웃집에 조금씩 반찬을 나누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를 보고 혀를 찼지요. 아니 얘야, 우리 반찬을 왜 남을 주는 거니? 그러자 분이는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깝다고 생각했지만요. 희한하게도 주고 나면 집안이 더 풍성해져요. 이웃집에서 더 좋은 반찬을 주시더라고요. 과연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고등어찜을 건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걸 씹으며 아이고 예전에 나도 좀 줄 걸 그랬나 하고 생각했지요. 두 번째 전략은 장터의 연극 전략이었습니다. 분이는 장터에서 일부러 시어머니 이야기를 우스꽝스럽게 풍자극으로 꾸며 마을 아주머니들 앞에서 연극을 했지요. 이놈의 시어머니는 간장을 숨겨두고 된장을 감추고 며느리 땀 흘리는 걸 보며 된장국을 끓였답니다. 모두들 그 말을 들으며 깔깔대며 웃었지요. 어느새 마을에 분인의 시어머니는 된장 귀신이란 별명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옥순 할멈은 화가 났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된장 아끼지 말고 된장국 끓이거라. 세 번째는 감동의 눈물 작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우물물이 말라버렸는데요. 사람들은 물을 길러 오느라 고생을 했는데 분이는 밤마다 몰래 산을 올라 물을 떠와 시어머니 씻을 물을 준비했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몰래 뒤따라가 보고는 말없이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푸나, 그동안 내가 많이 미웠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금 입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요. 그리하여 더 간 마을에는 전해지는 말이 있었으니 제 아무리 구두쇠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의 웃음과 끈기로는 꼬들빼기처럼 절여진 인심도 풀린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결국 온 마을이 부러워하는 시어미 길들인 며느리가 되었고요. 시어미는 된장 대신 칭찬을 담은 장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 백봉골이라고 하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민구와 민호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형 민구는 15살, 동생은 12이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무엇보다 돈독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민구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요. 동생 민호는 밝고 재치 있는 성품이었지요. 산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들에서 고구마를 캐며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이 흐려지고 점차 말도 더듬게 되더니 끝내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병이었지요. 처음 그 병이 시작된 건 바로 민호의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어쨌든 며칠 후 민호 역시 눈앞이 흐릿해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했지요. 민구는 형으로서 가슴이 찢어질 듯 했고 곧장 고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이요. 눈도 잘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자꾸 숨이 가쁘다고 합니다. 의원은 민호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지요. 이건 귀신병이야. 산중 깊은 늪에서 퍼져나온 재앙이야, 재앙. 귀신병, 곧 귀신의 기운이 씌어 생긴 병이란 뜻이었지요. 절망에 빠진 민구는 사흘 밤낮으로 민호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바꾸고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구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무렵 창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민구가 일어나 보니 창틀 위에 누런 무늬가 선명한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웬 두꺼비지? 민구는 소스라치게 놀란 마당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요. 두꺼비가 사람처럼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형제의 정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늪의 저주는 내가 알고 있지.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내게 약속 하나를 해. 민구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하겠습니다. 동생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두꺼비가 말했어요. 7날 밤을 마당에 흙을 파고 거기 내리는 이슬과 흙을 함께 끓여 민호에게 먹여. 그러나 이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너도 함께 병에 걸릴 거야.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손으로 흙을 파고 이슬 맺힌 풀잎을 모아 물을 끓여 민호에게 먹이기 시작했지요. 동생 민호는 서서히 호전되었고 사흘이 지나자 눈을 깜빡이며 미약하게나마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그 말에 형 민구는 통곡하듯 울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히 여겼고요. 어느 날 밤 마을 이장이 몰래 창밖을 들여다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마당에서 이런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민구는 불이 나게 뚜껑을 덮고 애써 감췄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그날 밤 민구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회복되어 걷기까지 되었지만 형 민구의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지요.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고 끝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민호는 형의 이불을 만지며 울었지요. 형이 날 살리려다 이렇게 되어버렸어. 미안해요. 그때 다시 그 밤 마당의 달빛 아래로 그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동생 민호는 그 두꺼비를 보며 다가갔지요. 두꺼비님, 형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두꺼비는 민호의 말에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해? 예, 형은 날 살리느라 일이 되었으니 제가 다시 아파도 돼요.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형제는 하늘이 지켜볼 만큼 귀한 정을 가졌구나. 하지만 저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너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그리하여 두꺼비는 민호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 민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대신 민호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둘 다 병을 조금씩 앓으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민호는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기억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형이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민구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어요. 안 돼, 민호야. 우리 같이 살아야 해. 두꺼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외쳤습니다. 그럼 너희 형제를 시험해보마. 세 가지 마음의 길을 지나 살아 돌아오면 저주도 사라질 거야. 그 말과 함께 민구와 민호는 깊은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어요. 그것은 바로 두꺼비의 시험계였습니다. 세 개의 문이 있었고 각각의 미움과 욕심과 이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민호가 첫 번째 문을 열자 그들 앞에 과거 자신들을 괴롭힌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병이 퍼졌잖아. 꺼져버려. 죽어버리라고. 그들은 돌을 던지며 소리쳤고 민호는 움찔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민구는 그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갔지요.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은 사라지고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가 쌓여 있었고요. 이에 두꺼비가 말했지요. 이것들 중 단 하나만 가져가면 형제 중 하나는 완치된다.
단 둘 다 가지면 두 사람 모두 늪에 빠져 죽게 돼. 민호는 손을 내밀었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형,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문 보안은 사라지고 마지막 문이 열렸지요. 거긴 형과 동생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목소리가 닿지 않았어요. 마치 이별을 연습하듯 말이지요. 그 고통스러운 정적 속에서 민호는 손등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형이 없어도 살아야 한다면 난 살아남아 형의 기억을 지키겠어. 민구 역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동생을 다시 못 보더라도 아픈 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 순간 세 문이 동시에 사라지며 두 형제는 눈을 감고 다시 현실 세계의 집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구와 민호는 동시에 눈을 떴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 모두 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시원한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요. 마당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비는 연못처럼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엔 두꺼비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형제의 정은 귀신의 저주보다 강하고 사람의 욕심보다 깊구나. 이제 너희는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을 끝으로 두꺼비는 비 속에 몸을 담그더니 연못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형제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 연못을 형제못 혹은 두꺼비 연못이라 불렀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남쪽 기슭에 고운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엔 길선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길선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요. 글씨도 곧잘 썼지요. 장원급제를 하겠다며 서울로 떠난 친구들과는 달리 고향을 지키며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자신의 도리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크고 높은 곳만 본다고 해서 꼭 훌륭한 것만은 아니지. 그런 길선에게도 이상한 버릇 하나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밤마다 꿈을 글로 써서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꿈은 마음의 거울이지. 거울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사람은 자기를 다시 만드는 법이야. 그는 어린 시절부터 꾼 꿈들을 길선몽고라 하여 책처럼 묶어두었고요. 꿈에 나온 풍경,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상징까지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요, 22살이 되던 8월 보름날이었어요. 길선은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지요. 꿈속에서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무릎까지 검은 물이 찬 연못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그를 보았고요. 그들은 모두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솟구쳐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는 몸통이 붉고 날개는 검으며 날면서 계속 웃는 여인의 얼굴을 바꾸어가며 내뱉었어요. 이름을 말해. 너의 이름을 말하거라.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 놀란 길선이 자기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그 붉은 새는 갑자기 얼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요. 식은땀이 온 몸을 적셨고요.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이 꿈은 도무지 해몽할 수가 없겠어. 길서는 늘 그랬듯 꿈을 적으려다 붓을 잡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붉은새, 물, 그리고 이름, 얼굴 없는 사람들.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그날 이후 길서는 매일 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지요. 장면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항상 검은 물, 붉은 새, 웃는 여인의 얼굴, 그리고 이름을 말하라는 속삭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을에 사는 유명한 꿈 해석가 김노인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꿈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절만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꿈은 세상에서 사라진 꿈이라오. 해몽이 아니라 숨겨야 할 꿈이오. 길서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붉은 새의 웃음이 들리고요. 아침마다 침대 맡엔 검은 깃털 한 장이 떨어져 있었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을 안고 매일매일 두렵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검은 물 위에 떠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여인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를 본단 말이냐? 길선이 입을 열었어요. 너는 누구냐? 왜 나를 매일 부르느냐? 왜 내 이름을 물으려 하느냐? 그 여인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속에 자신의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이다. 그 순간 붉은 새 한 마리가 다시 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날개를 펼쳤고요. 꿈은 마치 천둥처럼 깨져버렸습니다. 길서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고 이번엔 침대맡에 깃털이 아니라 붉은 종이로 접힌 학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길서는 그날 이후로 글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집엔 먼지가 쌓였고 그의 눈동자엔 빛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이 글쎄 선비가 꿈에 미쳤더더라. 매일 밤 잠에서 소리를 지르며 깬다지 뭐야. 귀신에게 홀렸단 말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밤 길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검은 연못이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꿈에서 본 것과 같은 풍경을 발견하게 되지요. 검은 물, 굽은 뻗은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깃털 하나. 이게 현실이었단 말인가? 길서는 마치 끌리듯 연못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이 출렁이며 거대한 붉은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하지만 이번엔 그 새의 눈빛도 슬펐고 등에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꿈을 먹는 자, 너희들은 잃어버린 이름, 사라진 기억, 눌러둔 마음을 먹고 살아왔다. 하지만 너는 기억하려고 했어. 너는 잊지 않으려고 했지.
붉은 새는 날개를 펴고 천천히 연못 위를 돌더니 길선 앞엔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너는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꿈은 바로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길선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름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 그 순간 그의 눈동자 속에 새하얀 피가 내렸어요. 모든 풍경은 뒤로 흐릿해졌고 연못 위에 남은 건 붉은 학 한 마리와 그 밑에 써진 작은 글씨 하나였습니다. 잊지 않는 자는 결국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날 이후 길선은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요. 그의 집엔 먼지 쌓인 책들과 붉은 학이 접힌 종이 수십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꿈은 해몽하려고 꾸는 게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꾸는 것일지도 몰라.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산이 5겹으로 둘러싸인 옹골찬 마을. 그 마을 깊은 골짜기엔 흑운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운사는 산신강 옆 바위굴에 절반쯤 걸쳐 지어진 절로 스님 셋이 조용히 불경을 읊으며 사계절을 보내는 작은 남자였지요. 그런데요, 어느 폭풍우 치던 여름밤 산비탈을 타고 피어난 듯한 기척이 들리더니 절대문 앞에 보퉁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갓난아이. 아이고, 이게 네 자식이래. 오뚝한 키에 수염을 흘러내린 명단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를 열었지요. 아이는 눈망울이 맑았고 작은 손가락은 젖을 찾듯 허공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 곁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부디 이 아이를 잘 길러주소서. 저에게는 복이 넘치지 않사오나 이 아이에게는 그림자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아이, 하지만 스님들은 아이를 거두어 화연이라 불렀습니다. 그림 속 인연처럼 피어나는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화연은 절에서 자라며 부처님 앞 연등을 달고 아이 빗자루질을 하고 스님들의 삿갓을 정갈하게 챙기는 정직한 아이로 컸어요. 그리고 12살 무렵 화연은 절 뒷간 뒷창고에서 한참을 놀다 우연히 낡은 천으로 덮인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가 연꽃 위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 분놀림은 정교하고 배경엔 달과 연못, 휘어진 버드나무가 비쳐 있었지요. 화연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아이 나랑 꼭 닮았네. 그날 밤부터 화연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소녀가 말을 거는 꿈이었습니다. 너는 내 일부야. 네가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면 내가 너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어. 화연은 놀랬지만 아이처럼 순수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절에 김치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스님들이 너무 맨밥만 드셔서. 그 꿈을 꾼 다음 날 절마당에 김치단지 6개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명단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소식은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흑운사엔 복을 내려주는 아기신이 살고 있대. 마을 사람들은 쌀과 무, 배추, 고춧가루를 바치며 화연에게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해줘. 우리 며느리 애기 좀 가지게 해줘. 시름실로 말른 우리 소 좀, 아유, 살려줘. 화연은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그림 앞에 앉아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했고요. 그림 속 소녀는 매번 꿈속에서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진심 어린 소원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엔 기적의 아이 화연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절엔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림 속 소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속 소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눈가는 점점 붉어졌고 달빛 아래선 입꼬리가 내려간 채 울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화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웃지 않는 거지? 그날 밤 소녀의 꿈속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연아, 넌 이제 진심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나에게 떠맡기고 있어. 그림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그리고 거울은 결국 진실을 담는 것이지. 그 말을 들은 화연은 눈을 떴습니다. 땀에 젖은 채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그날부터 화연은 아무 소원도 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은 원래 보이지 않아야 할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화연의 결심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지요. 왜 갑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냐고. 그 그림이 아니라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네가 일부러 숨겨둔 거지? 어느 날 욕심 많은 상인 하나가 그 그림을 몰래 훔쳐가 버렸네요. 그날 밤 상인의 집은요,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림은 다시 절마당에 채가 된 채 돌아와 있었고 그 잿더미 가운데 미소 짓고 있는 붉은 입술 한 점이 불에 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요. 화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야, 나는 너의 미소가 사람들의 욕심에 물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 이젠 네가 쉬도록 놓아줄게. 그렇게 화연은 그림을 작은 연못 위에 띄우고 촛불 하나 밝혀보냈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에서 그림이 촉촉하게 번지더니 붉은 소녀는 흰 안개로 피어올라 화연을 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절에도 마을에도 욕심을 담은 소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연은 그 뒤로도 절에서 묵묵히 수행하며 누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비는 소리는 듣되 감히 대신 말하지는 않았어요. 소원은 빌어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품어야 다가오는 것이야.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봉화 마을에는요
박달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복이는 생김새부터가 유쾌했는데 눈은 땡그랗고 입은 늘 귀에 걸려 있었지요. 목소리는 크고 손재주는 제법 괜찮았지만 활 만지면 손이 덜덜 떨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복이는 어릴 적 사냥꾼 아버지를 따라 산짐승을 잡으러 다녔지요. 이 활줄의 손가락이 베이고 난 뒤부터요. 활만 보면 식은땀이 나는 병이 생겨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약점을 알리긴 싫었기에 그는 늘 허풍을 치고 다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고라니가 바람결에 숨만 쉬어도 화살로 맞춰 죽였지. 활을 쏘면 화살이 울고 사슴도 울었지 뭐.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입담과 꾸밈 없는 성격에 저 양반, 설마 허풍이겠어? 하며 웃어 넘기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이 마을에 왜구가 침입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고을의 포졸들은 마을마다 활솜씨 좋은 사내를 불러들여 병영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 달복이는 사방이 조용해질 만큼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활도 못 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 아니오? 그런데 하필이면요, 고을의 이방이 달복이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달복이 여기 사는 거 아니오? 예, 여기 있습니다만. 아이고, 고을 사람들이 그 말하기를 자네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궁이라더구만. 그것 그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말여. 내일 당장 새벽에 군영 앞 공터에서 활솜씨를 보여줘야 하니께 준비해가지고 와. 이방은 말만 남긴 채 총총 사라졌지요. 달복이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냐. 아유, 내가 명궁이라니. 엉터리 궁수도 못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는 화살 못 쏩니다 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날 밤 달복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자신이 쏜 화살이 3발 중 2발은 닭장으로 한 발은 개밥 그릇으로 날아간 그 옛날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던 중 술에 취해 달복네 마루로 기어오던 친구 복남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달복아, 너는 거짓말쟁이지만 재주는 있어. 그냥 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거창하게 그냥 활을 당겨버려. 헛소리도 끔찍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감탄하겠지. 달복이는 그 말에 번뜩했습니다. 그래, 엉터리로 쏘는 것도 크게 쏘면 뭐가 있겠지. 아닌 사람들도 보고 뭔가 있어서 저러지 싶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다음날 새벽 활 하나, 화살 3만 들고 군영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방과 포졸들 그리고 사방에서 모여든 구경꾼들이 잔뜩 서 있었지요. 이에 이방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셔. 관역은 저기 소나무 기둥이요. 3발 다 쏴보. 달복이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화살을 쥐더니 팔을 최대한 벌려 활을 적극적으로 당겼습니다.
이 첫 화살은 내가 지난 삶의 허세를 날리는 화살이라오. 하고 활시위를 놓았지요. 화살은 산 위로 날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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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찌르는 기운 좀 보소. 아이고 첫 발은 기운 부는 화살이란 말이 진짜였구먼. 달복은 땀이 삐질 났지만 두 번째 화살을 잡았지요. 이 두 번째 화살은 외적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혼의 화살이라오. 하면서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은 관역 옆 장승을 맞고 튕겨나갔지요. 왔다 왔다매 장승이 맞았소. 잡기도 무찌르겠구먼. 세 번째 화살을 쥔 달복은 손이 떨렸지만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충얼거렸지요. 이 마지막 화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화살이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화살은 도로 자기 발 밑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잠시 정적이 흐르자 복남이가 외쳤어요. 명궁은 자기 안의 화살을 먼저 본다더니 바로 그거였구먼.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요. 달복은 명궁이라 칭송받으며 외구대장 훈련장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달복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더 큰일이 났구먼. 한편 달복은 봉화의 군영에서 진짜 활 잘 쏘는 사내들 틈에 섞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명국님께서는 손을 보호하셔야지요. 기세만으로도 사기가 올라갑니다요. 라는 이유로 한 번도 직접 활을 쏘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운이 따랐군. 하지만 훈련소에는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의 정찰병들이 매일 밤 몰래 나타나 우리의 병영을 살피고 경비가 약한 곳을 노린다는 정보가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복이는 우연히 숲 가장자리에 있는 뒷간에 가다가 외적 정찰병 셋이 몰래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어이, 활. 그는 얼떨결에 자신의 훈련용 활과 화살을 움켜쥐고 도망치듯 방향도 안 보고 활을 쏘았지요. 첫 번째 화살은 나무에 맞고 부러졌고요. 두 번째 화살은 허공에서 빙빙 돌더니 아이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화살은 빙빙 돌다 정찰병 대장의 엉덩이에 쿡하니 꽂힌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정찰병들은 뿔뿔이 도망쳤고 소란에 놀란 수비대가 몰려오자 달복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유, 화살.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 일이요? 다음 날 포졸들과 지휘관들은 정찰병의 엉덩이에서 화살을 뽑아낸 뒤 한결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각도로 이런 조준으로 정찰병의 기세를 꺾다니 명궁 박달복 장하네. 그 소문은 외적에까지 퍼졌고요. 외적 대장은 엉덩이를 노리는 무서운 궁사를 기피하며 다른 고을로 방향을 돌렸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산 건너 강 건너 들 건너에는요 달개비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기 가장 허름한 움막에는 봉구 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아이고 오늘도 쑥 하나 먹겠구먼.
봉구 영감은 마을에서도 손꼽히게 가난했습니다. 아이고, 뭐 다들 있는 누더기 옷도요. 그 누더기가 보통 누더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멍난 바가지, 삐걱대는 지팡이 하나. 하지만 이 영감의 입에서는 늘 푸념보다는 헤헤하는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팔자 편하다. 아이 거지면서 웃기는 자루성. 그러던 어느 해 음력 7월 보름 달빛이 산골짜기를 쓸어내리던 밤 봉구 영감은 늘 하던 대로 산자락 위에 누워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쿵쾅쿵쾅 휘묘한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둥글고 희끄무레한 게 산을 굴러 내려오더니 아이고 갑자기 떡잎 바위 위에서 뿔 2개가 솟은 도깨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에? 누구냐? 나 몰래 내 꽃감 숨겼지? 봉구의 영감은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꾸부정하게 숙였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난 그냥 별이나 헤아리러 온 늙은이라요. 아이, 꽃감은 치아가 없어서 먹지도 못해요. 아이, 제가 뭐 꽃감을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요? 도깨비는 봉구 영감의 엉뚱한 웃음과 여유에 당황을 했습니다. 이상한 노인일세 그려. 인간인데도 겁을 안 내다니. 나 도깨비야. 나야말로 무서운 존재지. 사람들한테서 웃음이 귀해진 요즘. 아이 영감 덕분에 내가 웃네. 도깨비는 입을 헤 하고 벌리더니 깔깔깔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좋아. 내가 선물을 한 가지 주지. 그리고는 머리 위에서 꺼낸 조망만한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봉구 영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도깨비로 땅을 툭하니 두드리면 네가 필요한 만큼의 복이 나오게 될 거야. 아이고, 이런 요술발망이를 이 늙은이에게 줘도 괜찮겠습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면 이 방망이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봉구 영감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님, 나는 매일 쑥죽 한 그릇이면 족한 사람입니다요. 이 도깨비 방망이로 쑥죽만 나와도 충분하제요. 그렇게 도깨비는 산속으로 사라졌고요. 봉구 영감은 방망이를 들고 덜컥 운망마루를 툭 하고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나오거라 따뜻한 쑥죽 한 사발. 그러자 구멍난 바가지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죽이 푸르륵 하고 차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이로구나. 다음 날부터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이 봉구 영감네 집에서 찐빵 냄새 난단다, 야. 어메, 엊그저께는 고기 굽는 냄새도 났어요. 설마 산신령이 내려오신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봉구 영감은 절대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이웃에게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나누어 줄 뿐이었지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봉구 영감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 영감 알고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소.
그러게 말이여. 복은 웃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요. 웃으면 복이 와. 근께로 웃어봐. 환하게. 하지만 이 모든 걸 누군가가 곁눈질하며 지켜보고 있었으니 바로 김부자 영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영감이었지요. 아니 욕심꾸러기 영감이었지요. 소도 서너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법이 없어요. 입은 항상 오므러져 있었고요. 사람이 집에 오면 맨 먼저 하는 말이 왜 왔어? 가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 김부자가 봉구 영감 집에서 밤마다 밥 짓는 소리, 찌개 끓는 냄새가 풍겨오자 속이 부글부글 찌개처럼 끓기 시작했지요. 에이, 그 늙은이가 뭘 훔쳐온 게 분명이여. 그날 밤 김부자는 멍석에 구멍을 뚫고 몰래 봉구 영감네 움막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툭 하고 봉구 영감이 도깨비 방망이로 마루를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금반지며 옷이며 고봉밥이며 장아찌, 아이 생선구이가 뻥뻥하고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오? 김 부자는 기절할 뻔했지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거 도깨비 방망이구만. 그걸 내가 가져야지. 다음 날 새벽 김 부자는 봉구 영감이 산에 간 사이 움막에 숨어 있다가 방망이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리곤 제 집 마당을 후려쳤지요. 또 나와라. 우수수 금화가 쏟아졌습니다. 툭툭툭 하고 욕심이 끝을 모르니 쌀, 금은보와 소금, 향신료, 금잔 보석까지 마당이 터져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꽈르르 하고 천둥이 울렸고요. 마을에서 뿔난 도깨비가 쿵 하고 내려왔습니다. 야! 야! 누가 허락 없이 방망이를 썼느냐? 김 부자는 눈을 찔끔 감고 외쳤지요. 아니, 봉구 영감이 저한테 줬습니다요. 아이, 친절하니까요. 그러자 도깨비는 콧김을 뿜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야. 네 욕심이 복을 망쳤어. 이제 있던 복도 날아가리라. 그 말과 함께 방망이는 사라지고요. 마당에 쌓여있던 모든 보화는 모두 다 사라졌지요.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낙엽처럼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던 집도, 그리고 광에 있던 그 쌀도, 그리고 황소 4마리도 모두 다 잿더미처럼 변해버렸어요. 김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한편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봉구 영감을 더 존경하게 되었지요. 모든 재물들을 혼자 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봉구 영감은 남은 여생을요,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그리고 나누며 함께 살았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런 말을 우세에 전했지요. 웃는 사람에겐 도깨비도 복을 주고 욕심 많은 자에겐 있는 복도 등을 돌린다니까. 도깨비는 그 후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속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웃으면 복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면 벌을 내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 어느 고을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일상을 즐기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화목한 공동체였지요.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난 후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잔치가 열렸고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하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엿을 들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들판에서 춤과 노래를 연습하며 잔치의 열기를 더했지요. 그런데요, 바로 그날 마을로 한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헐렁한 옷차림에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는데요. 보자기 안에는 낡고 기묘한 도깨비 탈이 들어 있었어요. 나그네는 마을 너귀에서 서성이다가 잔치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깨비 탈은 붉은색과 검은 선으로 강렬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탈의 입은 찢어진 듯 크게 벌어져 있어 마치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시오. 나그네는 잔치를 준비하던 촌장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 도깨비 탈은 아주 신비한 특별한 물건이요. 옛 선조들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탈이지요. 이 탈을 쓰고 춤을 추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촌장은 처음엔 나그네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탈의 독특한 디자인과 나그네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지요. 이 도깨비 탈을 잔치에 사용한다면 훨씬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는 덧붙여 말했고 촌장도 나그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잔칫날 저녁 도깨비 탈은 마을의 중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했지요. 탈을 쓴 청년은 도깨비처럼 춤을 추며 마을 아이들을 놀래키고 어른들을 웃겼습니다. 도깨비 탈은 단숨에 잔치의 중심이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흥겹게 춤을 추며 탈의 독특한 분위기에 취했지요. 그러나 도깨비 탈이 등장한 날 밤,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징조가 느껴졌습니다. 탈이 무대 위에 놓인 채로 밤이 깊어가자 주변 공기가 차가워졌고요. 나무들이 서늘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탈의 기운이 마치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밤 도깨비 탈은 단순한 놀이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공포를 자극하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렇지만 마을 청년 한길수는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기운에 들떠 무더위에 남겨진 도깨비 탈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탈을 쓰고 더 재미있게 놀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탈을 쓰면 정말 도깨비처럼 될까? 한길수는 중얼거리며 탈을 손에 들었지요. 탈은 거칠게 칠해진 붉은 선과 검은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길수는 웃으며 탈을 쓰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하하, 내가 진짜 도깨비 같구나. 아, 누구나 다 날 무서워할 것 같아.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한길수가 웃음을 멈춘 순간 거울 속 달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더 크게 찢어진 웃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달 속에서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감히 장난감으로 삼는구나. 이제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한길수는 놀라 탈을 벗으려고 했지만요. 탈은 그의 얼굴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저절로 움직이며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요.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달에 섬뜩한 웃음을 본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길수는 자신의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요.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일그러져 있었고요. 목에는 검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요. 이건 도깨비 탈의 저주야. 그 탈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이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며 탈을 무대에서 치우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자 마을의 촌장은 결국 한양의 포도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포도대장 강도주는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지요. 강도주는 침착하고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유명했으며 귀신과 미신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강도주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사건의 전말을 듣고 도깨비 탈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탈을 처음 가져온 나그네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지만요. 나그네는 이미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대신 강도주는 탈 자체를 조사하기로 해요. 탈을 가까이에서 본 강도주는 탈의 안쪽에 기이한 문양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안쪽에는 붉은 잉크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짓된 웃음을 짓는 자, 거짓된 삶을 사는 자, 이 탈의 저주를 피할 수 없으리라. 강도주는 이 글귀를 해독하며 탈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위해 만들어질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탈을 쓰고 장난친 이들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모두 탈을 쓰고 거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모습이 변했다고 했고요. 한 마을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강도주는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달에 얽힌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포도대장 강도주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달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를 토대로 달이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어떤 비극적인 과거를 품고 있다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달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달을 가져왔던 나그네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요. 달 자체에 남겨진 문양과 글귀는 점점 더 강도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강도준은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이 지역의 오래된 전설과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노파는 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깃들어 있어요. 오래전 이 마을에서 도깨비 춤으로 유명했던 강도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고 전국적으로 그의 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하지만 그의 재능을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했어요. 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비극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도주는 노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자세히 물었습니다. 강도식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죽음이 이 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강도식은 자신이 만든 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도깨비 탈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을의 유지였던 그 사람이 아마 아, 그 대감, 그 대감 가문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해요. 뭐 강도식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결국 강도식은 억울하게 관아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지요. 그는 억울함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해요. 그는 죽기 전 이 도깨비 탈에 자신의 한과 분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내 탈을 쓰는 자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때부터 이 탈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강도주는 노파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깨비 탈은 단순히 놀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 남자의 원한과 분노가 응축된 저주의 산물이었지요. 강도주는 이 탈을 둘러싼 비극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 탈의 비밀을 알게 된 강도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그네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달을 처음 가져온 나그네의 행적을 추적하며 그가 마을 근처에 있는 외딴 산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도주는 즉시 병졸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향했지요.
산속에서 발견된 나그네는 예상 외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강도준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감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당신이 나를 찾아냈군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나그네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바로 강도식의 후손이었으며 자신의 조상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깨비 탈을 마을로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제 조상은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음모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탈에 갇혀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이 탈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강도주는 나그네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행동이 이해되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악행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었지요. 그는 나그네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시오. 하지만 적어도 이 저주는 끝내야 하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탈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태우는 것으로는 저주를 풀 수 없습니다. 조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가문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참여가 필요합니다. 강도주는 마을로 돌아가 그 가문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가문 사람들을요. 강도준의 설득과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의식을 준비했지요.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 도깨비 탈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탈이 타오르며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요. 불꽃 속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사이로 탈을 만들었던 그 사람의 혼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이제야 내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탐욕과 악행이 또 다른 비극을 낳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그 혼령은 서서히 사라졌고요. 탈은 완전히 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탈이 없어진 이후 그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탐욕과 거짓을 멀리하며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강도주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도깨비는 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그 도깨비를 항상 다스리고 경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작은 마을 대평촌에는 정순이라는 아름답고 순박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약혼자 민석과의 혼례를 앞두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축복했지요. 그런데 혼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순이 돌연히 사라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산과 들 어디에서도 그녀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정순의 부모는 오열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원했고요. 약혼자 민석은 날마다 그녀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돌았지요. 그런데 정순이 사라진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요. 눈동자는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은 듯 했어요. 정수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혼례를 올렸습니다. 저의 신랑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다른 신랑과 혼례를 올렸다는 말에 혼란이 일었지요. 부모가 정순의 신랑이 누구인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분은 산 너머 달빛 마을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곧 이곳에 오실 거예요. 며칠 뒤 정순의 신랑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마을에 나타났네요. 그는 고운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은 단아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일 뿐 선명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와 대화를 하려면 목소리가 어딘가 울리는 듯 기이했습니다. 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랑을 소개하며 행복해 보였지만 부모와 약혼자 민석은 신랑의 정체를 의심했어요. 민석은 정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정순아, 그 남자 누구야? 네가 올리려고 했던 혼례는 나와 올리는 것 아니었어. 하지만 정수는 민석을 차갑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저희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제 신랑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입니다. 당신 저를 잊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의 변화를 수상히 여겼어요. 특히 정순이 돌아온 이후로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요. 마을 개들은 이유 없이 짖어대며 산 너머를 향해 울부짖었지요. 더 기이한 점은 정순의 신랑이 등장한 이후 마을 청년들 중 2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마을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자 마을 원님은 정순의 신랑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직접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지요. 그때 민석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제가 정순의 신랑이 누구인지 밝혀내겠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상합니다. 민석은 정순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요. 신랑이 집에 오는 밤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어느 날 밤, 민석은 정순의 신랑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요. 그러나 신랑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도 보이지 않았고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그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의 정체를 밝혀라. 하지만 신랑은 아무 대꾸 없이 정순의 방으로 들어갔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서 정순의 웃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그 길로 마을의 무당 청란을 찾아갔지요. 무당 청란은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순의 신랑은 오래전에 죽은 원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분명 한을 품고 이승을 떠돌다가 정순을 데려가기 위해 혼례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을 풀지 못하면 정순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의 저주에 휩싸일 것입니다. 청란은 정순의 방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던 밤 정순의 신랑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는 의식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정란이 신령의 도움을 청하며 강력한 주문을 외우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신랑은 잘생긴 선비가 아니라 눈에서 피를 흘리고 얼굴이 일그러진 유령이었어요. 유령 신랑은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해 억울하게 죽었다. 이제 내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비극에 빠뜨릴 것이다. 청란은 그에게 그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물었습니다. 유령 신랑은 그 말에 고백했어요. 그는 생전에 정순의 증조모와 약혼했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혼례를 올리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그는 원귀가 되어 정순의 가족을 저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란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유령 신랑의 한을 풀기 위해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지요. 정순의 가족은 그의 죄를 참회하며 제사를 지내고요. 유령 신랑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순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를 놓아주시옵소서. 유령 신랑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이승을 떠나겠다. 그는 곧 사라졌고요. 정순의 몸에서 그의 기운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정순과 민석은 다시 혼례를 올리며 행복한 삶을 시작했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산골 마을, 척박한 땅과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요, 농사 짓기에 좋지 않아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나무꾼이었어요.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지만요. 늘 굶주리는 가족을 보면 마음이 무거웠지요. 어느 날 아람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땔감을 모으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나무가 우거져 있어 더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었지만요. 숲은 적막하고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몇몇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아람은 급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동태를 살폈지요. 보이는 것은 낡은 옷과 무기를 든 40여 명의 남자들로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산 적이 틀림이 없어.
아람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숨을 죽였지요.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바위 앞에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무리 중에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쳐요. 열려라, 돌문! 놀랍게도 거대한 바위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은 보따리를 들고 동굴로 사라졌어요. 아람은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다가갔지요. 그는 바위 앞에 서서 산적이 외친 말을 조용히 따라해 보았습니다. 열려라, 돌문. 바위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네요. 아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빛나는 보물로 가득했어요. 금은보와 비단, 값진 도자기까지 모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금화 몇 입을 집어넣고는 바위 문을 닫은 후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람은 아내 은혜에게 그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이제 고생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 이걸로 양식을 살 수 있을 거야. 은혜는 처음에는 놀랐지만요, 곧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굶주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지만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화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람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 말을 쓰면서 생활이 나아지자 욕심이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동굴의 보물만 있으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며칠 뒤 아람은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금화뿐만이 아니라 비단과 토자기를 가져왔네요. 조금씩만 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의 변화는 형 이도영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영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지만요, 동생 아람을 항상 무시하며 그를 천하게 여겼지요. 도영은 아람이 갑자기 부유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람아,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달라졌어? 아람은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도영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동굴의 존재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영은 동굴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번쩍였어요. 그 동굴 어디 있는데? 그 보물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 상권을 확장하고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람은 형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형, 그곳은 위험합니다. 산적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도영은 동생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동굴로 향했지요. 도영은 산적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바위 문 앞에 섰습니다. 열려라, 돌문. 바위가 열리자 도영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금화와 보석을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와, 이건, 이건 모두 내 것이야. 그러나 그의 탐욕은 곧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산적들이 동굴로 돌아왔고 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놈, 우리의 보물을 훔치다니. 도영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동생 아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아람이라, 나의 동생 아람이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 난 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산적들은 도영을 즉결 처형한 후 아람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람이란 놈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마음, 그의 말, 그가 살고 있는 그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산적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마을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은 형의 죽음에 슬퍼하며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지요. 아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적들이 오기 전에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산적들이 마을 연못가에서 쉬리라는 점을 이용해 물에 독을 타고 주변에 미리 매복 지점으로 만들었지요. 산적들이 마을에 도착하자 계획대로 토기도 물은 마시고 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산적들은 매복해 있던 마을 사람들에 의해 모두 붙잡히거나 도망쳤지요. 산적들을 모두 처치한 후 아람은 동굴에 남은 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 남은 보물을 관아에 넘기기로 결정을 해요. 이 보물들은 산적들이 훔친 것이니 정의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관아에서는 이 아람의 용기를 지휘하며 그를 칭찬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람은 그 후 가족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며 더 이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 마을.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지만은요. 그 속에서도 고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이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초가집에는 강선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힘든 농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요. 항상 선행으로 마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선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요. 산길 한복판에서 낯선 도령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고요.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강선은 겁에 질렸지만 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렇게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낯선 도령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지요. 물, 물. 강선은 자신의 물병을 꺼내 그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물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그녀는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로 임시 들것을 만들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선은 도령의 상처를 살피며 정성껏 치료를 했지요. 그의 상처는 깊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듯한 감염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강선은 약초를 달여 그에게 먹이고 붕대를 감아주며 그의 상태를 돌봤습니다. 도령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깨어났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도령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 그는 윤도령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댁 자제로 산적들에게 습격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었어요. 윤도령은 처음에는 강선을 하대하며 자신의 불행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내 어찌 이 지경까지 떨어졌단 말인가. 이런 초라한 집에서 목숨을 부지하다니 참으로 비참한 일이로다. 강선은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지금은 무사히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 아니십니까? 조금만 더 쉬시면 곧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윤도령은 그녀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요. 속으로는 그녀의 태도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강선의 따뜻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녀를 무시했지요. 윤도령은 강선의 집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강선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너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지만 나는 원래 부유한 양반댁의 자제다. 너와 같은 천한 사람에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다. 나도 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강선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건강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부디 길을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윤도령은 진심 어린 그녀의 말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뒤 강선은 홀로 남아 그가 떠난 자리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참으로 도련님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이로구나. 그래도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윤도령은 한양으로 돌아와 자신의 부유한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코리대금을 요구하며 돈을 모았지요. 그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며 만족스러워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약자들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는
그를 그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행위는 곧 한양의 관가에 알려졌고요. 그는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한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윤도령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길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과거에 자신이 강선을 무시하며 떠난 일이 생각나며 후회했지요. 그때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나는 그 여인을 무시했었지. 강선은 윤도령과 헤어진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캐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지요. 그녀의 선행은 소문이 나서 먼 마을에서도 그녀를 찾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선은 마을 어귀에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를 발견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있었고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요. 강선, 내가 잘못했소. 그때 당신의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았소. 이제 다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강선은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요. 이내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황의 연민을 느꼈고요. 다시 한번 그를 돕기로 결심해요. 도령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윤도령은 그녀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강선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지요. 윤도령은 강선의 집에 머물며 자신의 잘못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선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윤도령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탐욕과 실수를 고백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강선, 나는 과거에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 그리고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겼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나는 그 대가를 치렀으니 더 이상 이전의 나로 살고 싶지는 않소요. 강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잘못을 뉘우치셨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동이지요. 당신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윤도령은 강선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고요. 그녀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선과 함께 약초를 캐며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도령은 특히 자신의 과거에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요. 그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빚을 독촉했던 일을 뉘우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사과하며 빚을 탕감해 주기도 했지요. 저는 과거에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이 담긴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한 노인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도령,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아닐까. 윤도령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먼. 윤도령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요. 그의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도령과 강선은 점차 깊은 유대를 쌓아갔지요. 강선은 윤도령에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며 선한 마음과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윤도령은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지요. 강선, 당신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파멸했을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소이다. 강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단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느껴지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강성과 윤도령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두 사람을 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지요. 너희 두 사람은 과거에도 서로 연결된 인연이었어. 이번 생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지. 윤회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니 선한 행실로 그 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도록 해라. 윤도령은 노승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노승님, 윤회의 고리라니요? 과거에도 제가 이 여인을 만났단 말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고 말고. 나는 과거에도 한 번 그녀의 도움을 받았어. 그러나 그때도 너는 그녀를 무시하고 떠났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은 네가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이야. 이 여인은 늘 너를 돕는 존재였고, 에이, 너는 그거 잊으면 안 돼. 윤도령은 과거의 잘못과 윤회의 고리를 떠올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절감했습니다. 그는 강선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선, 나는 이제야 알겠소. 당신이야말로 나의 윤회의 고리 속에서 나를 이끄는 빛이라는 것을. 이번 생에서는 당신에게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강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이 마을을 돕기로 하죠. 윤도령과 강선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 약초를 다려주었지요. 그들의 선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마을은 점차 따뜻하고 화합된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윤도령은 과거의 탐욕스러운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강성과 함께 선한 삶을 살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실천했지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참 느끼는 거지만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됐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옛날 이때도 시간은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윤도령과 강선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하긴 남녀가 만나 이 정도의 감정을 나눴다면 혼인을 안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지요. 그렇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윤도령은 강성과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선행을 이어갔고요. 강선은 그의 곁에서 늘 그를 지지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회란 무엇이며 인과응보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찰했습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선한 행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악행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윤도령과 광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윤도령은 마지막으로 강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이제야 진실로 깨달았소. 윤회의 고리를 선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싶소. 그리고 그 고리 속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이 말을 들은 강선,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감동의 눈물을 눈에 머금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우리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선한 고리로 맺어졌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참으로 강선, 아름답고도 예쁜 마음을 가진 참으로 현명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윤회와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하며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해요.